안녕하세요, 방주연입니다. 방주연 앞에는 항상 가수가 붙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방주연이가 여기를 왜 왔느냐? 사실은 가수들은 자기 히트곡 3곡만 있어도 굉장히 행복해요. 왜냐하면 대개 보면 이제 무대가 3곡 정도로 거의 이제 무대가 자기 무대가 끝나요. 그러니까 콘서트나 뭐 어떤 디너쇼나 이런 거 외에는 거의 그냥 히트곡 1곡, 뭐 아니면 뭐 데뷔곡 1곡, 그다음에 또 히트곡 1곡 이렇게 3곡만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가수입니다. 그런데 한 곡 히트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아시죠? 잘 아시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그 행복한 가수에서 또 가수 생활이라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오죽하면은 스타라는 그 수식어가 붙잖아요. 근데 이제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힘든 생활이 가수 생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걸 느꼈겠어요? 못 느꼈죠. 이제 뭐 10대 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 책가방 들고 학교 다닐 때부터 가수의 꿈을 꾸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 꿈을 나는 꼭 이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그 10대를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수가 됐는데 가수가 되고 보니까 그냥 노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가수의 길이 만만치 않고 또 10대에서 20대, 30대 이제 어른이 되면서 또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서 그 가수 생활과 저의 그 가정에서의 생활 이것이 이제 뒤범벅이 되니까 상당한 그 혼란한 그 혼미한 뭐 정신없는 그런 시절도 있었죠, 겪었죠. 뭐 인생이면 누구 다 뭐 희노애락이 있겠지만 우리 그 스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과정이 너무나 굴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주연의 인생 솔루션,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자료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방주연의 무지개 인생 수첩. 그러니까 우리가 10대 때는 누구든지 이제 정말 청운의 꿈을 안고 뭐 시골에 있는 사람은 뭐 서울로 상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꿈꾸고 있던 그것을 향해서 정말 매진하잖아요. 근데 이제 10대 때는 피가 뜨겁기 때문에 이걸 빨리 이루고 싶어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10대, 20대들 아마 거의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도 10대 때는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로 제가 뜨거웠느냐, 피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학생의 본분이라는 게 공부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의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면 난 가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책가방을 들고 학교는 가지만 딴 데로 갈 때도 있었어요. 다른 길로 갈 때도 있었어요. 학교 쪽으로 안 가고 다른 반대길로 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반대의 길을 뭐 나의 뭐 아주 뭐 취미를 살리러 간다거나 뭐 아이들하고 어울린다거나 뭐 조금 나쁜 길로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오직 가수가 되기 위한 길로 반대길로 막 부모님하고는 전혀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노래를 배우러 다니고 막 노래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골방에 모여서 막 그냥 동네가 그냥 떠나가라 할 정도로 막 동네방네 소리 지르면서 이제 노래도 하고 또 부모님 몰래 악기도 배우러 다니고 그러니까 학비 받아가지고 저는 성격이 조금 급한 편이라 학교에서 무슨 공납금 그때는 공납금이라고 그랬거든요. 뭐 가져와 이러면 제일 먼저 갖다 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이제 학교 공부보다는 가수의 길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딱 먹으니까 공납금을 학교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음악학원에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고 또 이제 사복 사입으로 다니고 하여튼 생각하면 문제아죠, 문제아. 그 시절이 어느 때입니까? 그 시절이 1960
9년도인가 8년도인가 아마 그때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면은 1950년에 6.25 전쟁이 났으니까 전후 그 10년, 20년은 굉장히 우리나라 가정 살림이 어려울 때예요. 그러니까 책가방을 들고 그 시절에는 초등학교 나와서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중학교만 가도 이 집 애는 공부를 좀 시키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등학교 가면은 와 어떻게 여자애를 고등학교까지 보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넘어서 대학을 갔다 여자가 그러면 뭐 그 여자는 그 동네에서 대학 갔다고 동네 그 입구에 플래카드가 붙었었어요. 누구는 어느 대학에 합격. 그럴 정도로 그때는 대학교 가는 사람이 아주 드물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힘들게 간 고등학교를 책가방은 친구 집에 싹 던져두고 사복을 입고 노래자랑 대회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문제 아주, 그죠? 근데 이제 그때는 아주 보수적인 시대라, 미성년자는 노래자랑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서바이벌 프로 같은 데는 막 어린아이도 나와서 막 풀 메이크업을 하고 노래자랑 나와서 뭐 대상도 타고 금상도 타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꿈도 못 꾸던 시절. 제가 간이 큰 거지, 간이. 그래서 이제 책가방 던져두고 친구 언니 옷을 다 브라우스를 빌려 입고 이제 그 동네에 어느 어디서 노래자랑 대회를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동네에서 1등 하면 이제 그때는 뭐 후라이팬 같은 거 솥단지 그런 거를 타 왔어요. 근데 후라이팬 솥단지는 가정에 필요한 건데 우리 집에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거짓말 했으니까. 그러니까 친구 집에다가 언니한테 옷을 빌려 입었으니까 그 집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동네 노래자랑 말고 이게 시대항전을 나가요. 시대회를 나가면 거기서는 상품이 조금 더 커요. 라디오. 조그매요. 조그만 게. 그래도 각 방송국 뭐 KBS 뭐 MBC 다 나와요. 그거 타도 집에 갖다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났어?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제 다 비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집에다가 친구 집 그 방에다가 옷방에다가 계속 제가 그 상품 탄 걸 선물로 놔두는 거예요. 선물이 자꾸 쌓여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런 생활을 고등학교 여학생이 이제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막 헤매고 다니는 거죠. 이제 학교 가는 길로 안 가고 이제 그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보시는 신문을 이렇게 옆에 보니까 지금은 문체부지만 그때는 문화공보부라고 그랬어요. 문화공보부에서 어떤 공고가 나왔느냐 하면 국민정서 함양을 위한 전국 노래자랑 대상자 모집. 나이는 미성년자는 절대 불가. 성인 뭐 20세부터 뭐 몇 살까지 이렇게 나이 제한을 딱 뒀더라. 와, 근데 거기나 가고 싶은데 나이 제한이 있으니까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10대 이제 후반 막 됐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20살짜리 이상으로 보여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친구 언니한테 이제 메이크업 하는 걸 대충 배워가지고 그때는 루즈라고 그랬어요. 루즈도 좀 바르고 해가지고 사복을 갈아입고 이제 그렇게 하고 시대회를 갔죠. 근데 시대회 나가서 또 1등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뭘 주냐 하면 전축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턴테이블 밑에 있고 그 이렇게 돌려서 하는 전축이 있어요. 그걸 탔어요. 와, 그냥 즐겁고 기쁘고 막 죽겠는데 집에 또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또 친구 집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승전이
도대항 거쳐서 도대항에서도 제가 1등 했어요. 그 다음에 도대항 하고 도대항 가니까 이 전축 플러스 상금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상금까지 받았으니까 그동안 그 이제 친구 언니한테 신세 진 거 좀 밥도 사드리고 갚고 이래가지고 이제 좀 용돈 쓰고 이제 이렇게 제가 가지고 다니고 비용 쓰고 이제 그랬는데 마지막 결승전 명동 국립극장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국립극장에서 마지막 결승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심사위원이 우리 지금 대선배님이신 뭐 현미 선생님 뭐 등등등등 한명숙 선생님 뭐 등등 저게 쭉 나와 계셨어요. 근데 거기서는 자기 자유곡 한 곡하고 또 지정곡이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내는 지정곡이 있어요. 그것까지 통과를 다 해야 이제 정말 뭐 대회에서 상을 타든지 1등, 2등, 3등 그다음에 장려상 2명 뭐 해서 총 한 7명 정도 뽑는 대항이었었어요. 그야말로 정말 가수가 되기 위한 그 전쟁터예요. 서로 뭐 노래 연습 막 구석구석 다 화장실 가서 연습하는 사람도 있고 막 해서 이제 딱 시간이 됐어요. 근데 현미 선배님이 앞에 계신데 제가 밤안개를 불렀어요. 근데 제 목소리로 현미 선생님은 밤안개 이렇게 부르시잖아. 근데 저는 목소리가 조금 다르니까 밤안개 이러면서 불렀어요. 제 스타일대로 제가 연습한 대로. 근데 현미 선생님이 그 평가를 하시는데 지금 현미 선생님이 그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 이 아가씨라 그러니까 이제 어른처럼 보이는구나. 이 아가씨 제법이네. 목소리가 특이해. 아주 난 잘 봤어요.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됐다.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오고 또 며칠 있다가 이제 지정곡을 내주는데 어떤 곡을 내주느냐. 그때는 우리나라의 그 가요계를 누가 꽉 잡고 계셨냐 하면은 50년대는 남인수 선생님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박재란 선배님, 꾀꼬리 같은 목소리. 그러니까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진 뭐 그런 목소리가 대세였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그 중에서 가장 대표격인 그 이미자 선배님. 그분의 노래를 하려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 근데 지정곡이 뭐냐. 이미자 선배님이 부르신 그 정동대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이 높낮이 높은 음까지 저음까지 아주 이 굴곡이 굉장히 심한 노래예요. 남도천리 여기서 막 삑사리도 나고 그러는데 정말 그 삑사리가 안 나게 부르려고 엄청 연습을 많이 하고 연습을 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막 쉬기도 하고 그냥 목 쉰 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막 소금도 해놓고 먹었다가 설탕도 먹었다가 날계란도 먹었다가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항전이 그날 나가서 천리라도 말리라도 찾아가련다. 곱게 이쁘게 그렇게 곱게 나가다가 등에 업힌 어린 자식 칭얼칭얼 우는데 이렇게 딱 불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부하고 중간하고 엔딩을 다르게 해버렸어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나는 내 개성이 그렇다. 자장 잘 자거라 아가야 잠들어라 이슬 맺어 젖은 길이 멀기만 하다 이렇게 불렀어요. 트롯 잘하죠, 저도. 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와우 도입부 중간 엔딩 자기 자유자재로 하네.
도대체 몇 살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어머, 큰일 났다. 와, 이거 제 나이를 밝히려면은 아유, 큰일 난 거에서 20살이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20살 된 지 몇 개월 됐느냐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한 달 됐어요. 그랬어요. 그럼 19살에서 막 20살이 됐네? 네. 야, 10대에 뭘 했어요? 공부 안 했어요? 그러는 거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고3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제대로 안 했겠는데 노래를 이런 정도로 하는 거 보니까 뭐 이러고 막 심사위원들이 웅성웅성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다 노래자랑 다 수십 명이 와서 뭐 그러니까 동네 노래자랑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도 뭐 본선까지 갈 때는 수백 명이 거치잖아요. 이제 그날은 내 운명의 정말 날이에요. 그래서 다 가슴을 그냥 둥당둥당둥당 가슴을 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내가 노래를 너무 이미자 씨 노래를 깨꼬리처럼 부르질 않고 후반부에 막 굵은 목소리도 냈다가 바이브레이션도 굵게도 했다가 가늘게도 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괜찮을까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가수가 되려면 이런 고비를 넘어야 되겠지. 안 돼도 그냥 장려상만 받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발표하는 날 가창 대상 딱 먹었어요. 여기서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수많은 고비, 부모님한테는 속이고 친구 언니한테 신세치고 막 이래가면서 정말 그 가수 되는 길이 그렇게 굴곡진 길이에요. 그래도 아주 뭐라 그럴까 제가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그랬죠. 아주 담대한 여자아이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 응원 체육대회 할 때 응원단장을 한번 한 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응원단장을 하면서 막 그 우리 친구들하고 앞에서 으쌰으쌰 했던 게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가 처해진 그 환경에서 순간순간 그 선택의 시간이 미래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뭐 어떻다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제 이제 그 굴곡진 가수 생활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뽑히고 나니까 저는 뽑히고 나면 정부에서 나라에서 뽑아줬으니까 정부에서 상금도 많이 받았는데 그 상금 외에 정말 제대로 된 인류 가수를 만들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 가창대상으로 뽑아준 거니까 네 앞길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예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정부에서 뽑아줬으니까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딱 가요계의 발을 제가 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뭐 암암리에 부모님 몰래 또 이제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제 음악학원에 다니고 또 아는 또 작곡가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제 어드바이스를 받아가지고 가수에 되는 길을 제가 이제 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나온 데뷔곡이 슬픈 연가 꽃과 나비예요. 꽃과 나비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공부에서 노래자랑에 뽑히면서 뭐 그냥 그게 무명 시절이에요. 무명이 없어서 저는 무명 시절이 없었어. 바로 제 데뷔곡이 히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는 행운하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제 데뷔곡이 라디오에서 그때는 라디오 시대니까 라디오에서 막 흘러나왔는데 그때는 가요계가 지구 레코드하고 오아시스 레코드하고 큰 레코드사가 양대 산맥이 우리나라 가요계를 꽉 잡고 있을 때요. LP판 나올 때죠. 네.
그래서 오아시스 레코드사 그 손진석 사장님이 저를 보자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요? 또 밥도 안 먹고 달려갔죠. 그랬더니 네가 방 누구냐? 그때는 이제 본명으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라디오에서 네 목소리 들었다. 너 우리 회사에 들어와야 되겠다. 아주 명령이에요. 그때는 우리는 을의 입장이잖아. 갑의 입장은 레코드사 사장님이고 그때는 레코드사가 엔터테인먼트 모든 걸 다 관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레코드사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전속이 됐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너는 내가 대가수를 만들어주겠다. 두 말 하지 말고 사인해. 그 이제 사인 쫙 하고. 근데 그날 봉투를 하나 딱 내놓는데 여기선 펴보지 말고 집에 가서 부모님 앞에서 펴봐. 그 저는 또 순진하니까 그대로 안 펴보고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대상 받으면서 가창 대상을 받으면서 받았던 상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드린 전적이 있기 때문에 봉투를 드리면은 우리 아버님이 좋아하셔 아주. 그 전에는 막 딴짓하고 다닌 거 엄청 내가 이제 혼났었는데 그때부터는 좋아를 하시면서 그래 네가 뭔가 하긴 하는구나. 근데 아버지 부모님은 이제 어머니랑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답게 살아야지. 그게 여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그게 굉장히 보수적인 얘기예요. 정말 고리타분한 얘기고 여자답게 사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뭐 20대 중반 되면은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잘 가는 거 그거였었어요. 그렇게 해야지 무슨 가수는 꿈도 꾸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그런 말씀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봉투를 탁 드렸어요. 그러니까 탁 찢어가지고 돈을 꺼냈는데 와, 집 한 채 값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그날 우리 가족들 놀란 거 표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막 가슴이 둥당둥당 뛰어요. 집 한 채 값이면 지금 환산해 보면 한 10억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때 집 한 채 값이면 그렇게 해서 제 인생 무지개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일부에는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도 초반에 보시면은 73년도, 74년도, 그다음 75년도 뭐까지 아주 수년 동안 제가 7대 가수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때 제가 이미자 선배님의 노래를 불러서 제가 가창대상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이미자 선배님하고 나란히 이용복 씨, 하춘아, 정미조, 남진 씨, 방주연, 이수미까지 해가지고 7대 가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 시절이 없었죠. 예. 그 다음 해에는 또 이제 너무 이 가수들의 경합이 대단하니까 또 김상희 씨하고 8인의 가수가 또 탄생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7대 가수, 8대 가수가 막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가수 누구, 화요일 가수, 수요일 가수 이렇게 매일매일 그 가수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을 많이 하시겠지만 TBC가 굉장히 쇼 프로그램이 최고였었잖아요. 그 쇼 프로그램 음악 방송을 7대 가수들이 석권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온 제 히트곡이 꽤 많죠. 그래서 제가 그때 희망이 뭐였었냐면 라디오 인터뷰를 하거나 뭐 텔레비전 인터뷰를 하면 방주연 씨는 어떤 가수가 되고 싶냐 그러면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세 곡만 딱 히트해서 무대에서 내 노래만 딱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세 곡이 훨씬 넘죠. 제 히트곡이. 그렇게 이제 행운의 여신이 저에게 아주 대단한 날개를 달아주면서 방주연의 이제 가요계 인생이, 가수 인생이 상당히 무지갯빛으로, 7빛깔 무지갯빛으로 막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4년, 76년 이때쯤 우리 가요계에 이제 그때 날개를 단다고 했지만 가수가 노래 한 곡 히트 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하면은 노래를 부르려면 한 1000번 정도는 불러야 한 곡 히트가 돼요. 여러분 1000번을 노래방 가서 한번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이 찢어져요. 근데 그냥 1000곡을 그냥 서서 부르느냐? 아니에요. 많은 관중들, 많은 팬들이 보는 앞에서 거의 그때는 지금처럼 뭐 녹화나 녹음이다 이런 게 많지를 않고 거의 생방송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취입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취입실, 녹음실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요즘 가수들은 취입할 때 바닷가 모래밭에 여기까지 하고 딱 끊어서 이제 한참 쉬고 물도 마시다가 자, 그다음 소절 들어갑니다. 이렇게 녹음을 해요, 요즘은.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처음에 시작했으면 끝까지 다 불러야 돼요. 근데 호흡 조절, 들숨 날숨, 또 아랫배 힘주고 이 발성한 거 다 해서 자기 목소리 색깔까지 다 해서 그 한 곡이 완성되려고 그러면은 연습을 또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엄청나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발성 연습도 엄청나게 해야 되고 목 관리, 건강 관리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곡이 히트가 됐어요. 처음에 제가 히트한 곡이 꽃과 나비라 그랬죠. 꽃과 나비가 이제 히트를 쭉 하면서 오아시스 레코드사에 아주 그 오아시스 레코드 손 사장님이 저를 보고 그랬어요. 저만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면 우리 회사 인류 가수 왔나? 항상 우리 회사 인류 가수 왔나? 인류 가수 왔나? 인류자를 꼭 붙여줘요. 그래 그분의 철학은 뭐냐면은 인류라고 붙이면 인류가 된다는 거예요. 입력이 되니까. 인류 가수 왔어. 우리 회사 인류 가수 왔네. 이러고 어서 와. 이제 이제 20살 그 대학 1학년 대학 시험 봐놓고 제가 오아시스 레코드에서 전속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면은 막 그 오아시스 레코드사의 1층이 큰 중국집이었었는데 항상 가면 이제 중국집에서 막 요리가 항상 회사로 올라와요, 사장실에. 올라오면 막 거나하게 차려놓고 가수는 잘 먹어야 된다고 항상 가면 먹을 것도 참 많이 이렇게 대접을 받고. 그때 오아시스 레코드사에 꼬마가 누가 있었냐면 김연자. 김연자가 16살인가 15살인가 하여튼 그때 오아시스 레코드사에 이렇게 와서 우리를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하고 아주 부러운 눈초리로 똘망똘망하게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랬었어요. 김연자가. 그다음에 뭐 송대관 뭐 등등등등 뭐 그때 오아시스 레코드사에 전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오나 남진 씨도 오아시스 출신이고 이미자 씨도 아마 그 옛날에는 오아시스 출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요계의 가수들이 거의 오아시스 레코드사를 거쳐서 데뷔곡 내지는 히트곡을 내면서 지구 레코드사로 옮겨갔어요. 왜냐하면 지구 레코드사의 특기는 뭐냐면 오아시스 레코드사에서 막 훈련시켜가지고 히트곡 내놓으면 돈 많이 주고 전세금 주고 딱 데려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었어요. 근데 저한테도 지구 레코드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들어왔지만 저는 처음에 집 한 채 값 받고 사인했잖아요. 근데 사인할 때는 내용을 잘 못 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예 계약이야. 전속 기간이 없는 사인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속 계약 기간이 없는 그런 가수였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 노래 불러 하면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새 저도 모르게 조금 좀 심한 말을 하면은 노래하는 기계가 된 거예요. 네. 노래하는 앵무새. 사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부정적인 생각이지만 내가 너무너무 노래가 좋아서 또 노래를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노래에 너무 자신이 있으니까 정말 큰 대형 레코드사의 전속 가수가 됐지만 그게 노예 계약인지를 몰랐어요. 순진하니까.
그냥 오직 나를 너무 좋아해주고 맨날 와 우리 회사 인류 와서 왔어 뭐 맨날 막 대접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 많은 가수들 선배 가수들 저보다 나이 많은 가수들하고 다 동료가 돼버렸으니까 저는 참 행복하고 뭐 기쁘고 즐겁고 뭐 그냥 좋은 거 천지였었어요. 근데 이제 레코드사에서 모든 스케줄을 관장을 다 해야 되니까 이 몸이 사람 몸이 아니에요. 그냥 다음 스케줄을 향해서 다음 지방을 향해서 또 뭐 미국에 노래 세 곡 하러 미국 가야 되고 노래 세 곡 하러 일본 가야 되고 노래 세 곡 하러 동남아 다 돌아야 되고 나중에는 너무 기진맥진해가지고 제가 그때 몸무게가 너무 못 먹고 그러니까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 못 먹는 거예요. 먹을 시간이 없고 잠잘 시간이 없고 몸무게가 42kg, 43kg 이렇게 허리가 지금의 반도 안 되죠. 그러니까 막 쓰러진 적도 있고 또 생방송하는 도중에 노래하다가 이 다리 밑으로 뭐 뜨끈뜨끈한 게 내려가. 그러니까 하혈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신장병, 콩팥 망가지고 뭐 하여튼 피곤하면 피로 회복제,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그다음에 머리가 잠을 못 자면 잠을 자면 되는데 잠을 못 자니까 머리가 막 아파요. 하면 뭐 진통제, 뭐 해열제 등등등등 제 약 보따리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가방에. 그래도 그냥 어떻게 해요? 전속 기간이 만료가 없는 노예 계약을 한 사람인데 근데 거기에 항의할 수도 없어요. 내가 사인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참 선택의 순간순간이 그 자기 인생을 좌우한다 이런 걸 늘 생각하면서 정말 그때 전속 계약 기간을 제가 살폈더라면 우리 부모님은 가요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거기에 사인한 거 그렇게까지 사인이 된 줄 모르시는 거죠. 또 알고 나서도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드리면 뭐 우리 아버지 성격에 난리 날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시류에 그 분위기에 맞춰서 그냥 흘러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노래가 좋아서 가수가 됐는데 가수라는 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혹사 그죠? 혹사를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기계, 앵무새 이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무대에서 서 있을 힘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뭐 그 사회자가 항상 그때는 2명이 사회자가 있었는데 MC들이 옆에서 부축을 해서 분장실로 나가고 이런 생활이 막 거듭되다 보니까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고 응급실에 갔어요. 제가 입원하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가운데 75년도 6년도쯤에 우리나라 가요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대마초 사건이 생겨요. 대마초 사건 때문에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집으로 방송국이 왔다가 쫓겨나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할 수 없이 쫓겨가거나 이민 가거나 이랬던 가수와 영화배우 탤런트들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연예계에 100명이 있다면 5명 정도는 다 그렇게 갔다고 봐야 돼요. 엄청난 사건이죠. 아예 정부에서 대마초에 연루된 가수들 방송국 금지, 출입 금지, 그 가수들 노래 방송 금지. 그러니까 라디오건 텔레비전은 그 가수들의 노래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가수가 누구냐면 우리 7대 가수들이 고스란히 대마초의 관계에 연루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7대 가수 중에 제일 막내가 저였었어요. 저하고 이수미하고 뭐 정미조는 그래도 우리보다 조금 한 2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미조 씨는 또 미대 나왔으니까
프랑스로 이제 유학을 가버리고 남는 사람 뭐 6-7명? 그 6-7명이 모든 그네들이 펑크낸 스케줄을 다 감당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스케줄 북에 안 그래도 스케줄 북이 빡빡한데 그거를 참. 그래서 그걸 이제 감당하다 보니까 이 몸이 이제 막 몸이 만신창이 돼버렸잖아요. 거기다 맨날 무슨 피로회복제 약 이런 거 먹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놓는 일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제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됐냐. 여기 저 6살 때 6살 때 저 초상화 그려준 사람이 그때는 집이 잘 없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아주 귀엽고 이쁜 딸이었나 봐요. 우리 부모님한테는. 그 이제 6살 때 제가 56년이니까 제 나이가 들통이 나버렸네. 여기 이제 데뷔 후 때 사진이에요. 이제 허리가 가늘죠. 저 사진보다 더 가늘었어요. 이제 저 줄무늬 저 군인 아저씨들이 엄청 좋아했죠. 그리고 이제 남진 씨랑 분장실에 있는 저 사진도 상당히 말랐잖아요. 활동 사진 보니까 옛날 생각납니다. 자, 건강이 망가지니까 제 몸이 저렇게 됐어요. 제가 하도 내 몸이 이상해가지고 막 붓고 온 전신이 알레르기 막 뒤집어진 게 두드러기 왜 뒤집어지잖아요. 저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너무너무 내 몸이 이상하게 변해서 제가 사진을 그때 찍어놓은 건데 제가 저 사진이 없었는데 어떻게 찾다 보니까 이 강의를 하기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끔찍하죠. 네. 여기 옆구리하고 이제 등 뒤하고 요 배 이런 부분에 뭐 전신이 다 그랬어요. 저렇게 하다가 저게 이제 쇼크가 오면은 저게 아나플락시스 쇼크사 한 사람들 많잖아요. 왜? 음식 잘못 먹고 알레르기가 와가지고 저런 상황 몸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다간 정말 죽겠다. 응급실에서 링거 맞다가 죽겠다. 항생제 먹다가 죽겠다. 밥도 못 먹고 죽겠다. 자꾸 아이고 죽겠다. 왜 사람들이 너무 힘들면 아이고 죽겠다 그러잖아요. 죽겠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정말 그러니까 대마초에 연루가 돼서 노래를 잃은 사람은 또 그네들 나름대로 굉장히 괴로웠겠지만 저희들이 그걸 감당하느라고 몸이 이렇게 된 사람들은 또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양쪽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요계가 그때 이제 뻥 뚫리니까 그때 이제 신인 가수 뭐 혜은이, 이은하, 뭐 심수봉, 김수희 이런 신인 가수들이 이제 대마초 가수들이 막 뻥 뚫려서 가요계가 텅 비니까 그네들이 이제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집에서 이제 막 쉬었어요. 쉬면서 막 일부러 뭐 적은 프로는 안 나가고 이제 막 휴식기를 가지면서 제가 이제 운동도 하고 제가 음식을 이제 저렇게 이제 먹기 시작을 한 거죠. 저기 보면은 이제 이 밥그릇도 절대 저는 이제 그 양은 냄비나 가벼운 밥그릇 쓰지 않고 돌 냄비나 돌솥이나 또는 이제 야채, 두부 뭐 단백질은 두부나 뭐 하여튼 모든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식이요법하고 이제 자연 치유, 음악요법 막 이런 거를 제가 저 때부터 하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저런 그 식생활로 돌아선 거, 또 제가 이제 병을 고치려고 의사지만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의사지만으로 시집을 가면서 여기까지는 방주연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무지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그림은 제가 그린 겁니다.
무지개 인생. 제가 수채화로 그린 그림인데 제가 이제 욕심을 버리고 저 그림 뜻에는 저 집이 한 채 있잖아요. 조용히 파묻혀 살고 싶다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옆에 이제 뭐 조그마한 나무들 큰 나무는 에너지가 너무 강하면 내가 거기에 눌릴 것 같아서 큰 나무를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작은 나무 하나 그리고 그렇지만 하늘 저 멀리 나는 무지갯빛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뜻에서 이제 무지개 빛깔 색채에다가 잔디밭 조금 그리고 텃밭 조금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방주연의 무지개 인생. 그러니까 무지개 인생이 물론 우리 부모님도 제가 잘 만났고 또 부모님이 저를 잘 키워주셨고 그런 10대 때 가수라는 꿈을 꾸면서 가수의 선택 정말 잘한 일이었고 또 그 가수가 되기까지 그 과정도 정말 남들이 잘 경험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해서 저는 제 전반기 인생은 참 무지개 빛깔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일부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연이었습니다.